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톰 크루즈가 사용하던 전투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눈 가득 내린 산에서 땅에 닿을 정도로 낮게 비행하다가 철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높은 기동성 자랑하는 그 전투기. 그런데 당시 영화를 보고 나온 몇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왜 개발한 지 오래된 이 전투기 넣은 거야? 더 강력한 전투기 많지 않아? 네, 오늘의 주제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이 전투기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 5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군사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라마다 방송이고요. 저는 수석요원 그렛입니다. 5위 FA-18EF 슈퍼 호넷.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맡은 임무는 핵개발 시설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시설은 지하벙커에 숨어 있었고 GPS 제모한테 보호받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높은 고도에서 몰래 GPS 유도폭탄을 쏘더라도 전파 방해 때문에 전혀 다른 곳에 폭탄이 떨어질 게 뻔했어요. 어쩔 수 없이 레이저 유도폭탄을 써야 했고 이걸 사용하려면 목표물에 아주 가깝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고도에서 정밀하게 비행해야 하는 전투기가 필요했는데 이게 FA-18EF 슈퍼호넷이었을 겁니다. 슈퍼호넷의 장점으로 군함에서의 운용 능력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공군이 아닌 해군이 개발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미 해군의 주력 기체였죠. 미 공군이 F-16 개발할 때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던 전투기가 따로 있었어요. YF-17이라는 이름의 전투기였는데 결국 F-16에 밀려서 결승에서 떨어졌죠. 하지만 미 해군이 얘를 쏙 데려와서 자기들 군함에 맞게 개발했는데 이게 FA-18 호넷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얘를 대형화해서 연료와 무장 탑재량을 늘린 게 슈퍼 호넷이고요. 그래서 매버릭처럼 미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파일럿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4위 KF-21 보라매. 먼저 말씀드리자면 KF-21 보라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럼 이러시겠죠. 뭐야, 사심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KF-21 보라매를 많이들 슈퍼호넷 경쟁자로 말씀하실걸요? 슈퍼호넷과 같은 엔진 사용하는데 더 작고 가벼워서 가속력도 더 뛰어날 것 같고 게다가 최대 속도도 음속의 1.8배거든요. 4.5세대 이상 전투기 중에 8번째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예요. 속도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량도 크고 최신형 A사 레이더도 탑재되었고요. 부품 일부가 고장나도 빠르게 해당 부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라마다도 전투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이미 T-50과 FA-50이라는 2대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KF-21도 안정적인 기술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3단계로 나눈 점진적인 개발 전략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는데 블록 1에서는 공대공 능력을 갖추어서 실전 배치하고요.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이나 여러 장비 개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스텔스 형상에 가깝게 디자인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 개인적으로 기대됩니다. 3위 F-35 라이트닝 2. 3위부터는 5세대 전투기인데요. F-35 라이트닝 2는 5세대 전투기 중에 가장 많이 수출돼서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유명했죠. 특히 F-35는 원거리 전투에서 강력하기로 유명한데 A사 레이더와 EOTS로 적기를 빠르게 탐지해냅니다. 그리고 얻은 정보를 같은 F-35끼리만 공유하는 센서 퓨징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내부 무장창에 미사일을 2000파운드까지 달 수 있는데 5세대 전투기 중에서 이 정도면 큰 거예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1위 전투기보다 2배나 큰 용량입니다. 한마디로 F-35 라이트닝 2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고 먼저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죠. 근데 왜 3위야? 베스트셀러라면서. 사실 5세대 스텔스 디자인을 가지면서 이렇게 내부 무장창까지 커버리니까 겉에서 보기에도 약간 둔해 보이긴 하잖아요. 그만큼 공기 저항도 많이 받아서 기동성 능력에서는 비판을 좀 받았어요. 가속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회력도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고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은 내부 무장창에 장착을 못해서 날개에 장착해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근거리 공중전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받았죠. 근데 이것도 반대 의견이 있어요. 가속력이 낮다 보니 F-35는 고바등각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해 다른 전투기는 가속력이 빠른 만큼 아무리 꺾어도 15도가 최선인데 F-35는 30도 가까이 꺾어서 나갈 수 있어요. 이를 전술로 활용하면 오히려 근접전에서 더 유리할 수도? 물론 저희 아르마다 연합처럼 숙련된 조종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2위 SU-57 수호의 57. 미국이 5세대 전투기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러시아도 오랜 시간 공들여서 개발을 준비했고 결국 양산까지 성공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바로 수호이 57입니다. 좀 전에 F-35 말할 때 스텔스기인데 내부 무장량이 좀 큰 편이라 기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호이 57은 스텔스기인데 가속도 빠르고 손해력도 좋다고들 하거든요. 이게 추락 편향 노즐을 조금 앞쪽에 달아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저희 본부에서도 이 전투기는 신기한 점이 많아서 계속 분석 중입니다. 스텔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추측도 있는데 레이더로 사람 한 명 정도 크기로는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도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뒤에 말씀드릴 1위 전투기는 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아무튼 수호이로 돌아와서 스텔스 전투기는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러시아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준비했다고 느껴지는 게 수호이 57 개발 전에 다른 전투기 2대를 먼저 개발했거든요. 수호이 47하고 미그 1.44인데 이게 2대 다 기술 실증기예요. 회사 두 곳에 각각 개발을 맡긴 거죠. 거기서 얻어낸 기술로 결국 수호이 57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죠? 1위 F-22 랩터. 가장 강력한 전투기는 대부분 예상하셨을 텐데 바로 F-22 랩터입니다. 랩터는 무려 20년 전에 실전 배치된 0대0 스텔스 전투기예요. 20년 전에 나왔지만 랩터 이후 출시된 전투기와 비교해도 스텔스성이 전혀 뒤지지 않아요. 심지어 적군 레이더를 피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A4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범위의 적을 먼저 발견해서 암람 미사일을 쏘며 공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적군 전투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위협적일까요? 게다가 수평으로 날다가 불과 1, 2초 만에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랩터. 실제로 보면 다들 입이 안 다물어지실 겁니다. 어떻게 공기저항을 많이 받는 스텔스 디자인에서 이런 선회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근접전에서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죠. 이 모든 건 랩터가 추적 편향 노즐과 함께 강력한 엔진 추력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원에서 약점을 굳이 뽑는다면 내부 무장창이 1000파운드로 상대적으로는 작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랩터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비용이죠. 제작 비용이 높아서 많이 생산하기도 힘들고 생산 대수가 적다 보니 그만큼 한 기당 운영 유지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랩터의 퇴역 소문이 한때 돌기도 했는데요.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안 믿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 5대에 대해 순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르마다 본부에서도 계속 기체 성능을 체크하고는 있지만 순위는 주관적이다 보니 저희 요원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다룬 전투기 중에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비용이 어마무시한 전투기도 있고 가격은 좀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인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전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전투기는 무엇인가요? 옆에 친한 연하부들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기까지 저는 수석요원 그렛이었고요.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최근 저희를 위협하는 주요 연합 세력 하나를 안 그렛 요원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럼 New World Armada, 아르마다 방송이었습니다.